오늘도 사연부스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숨은 틈새로 스며드는 이웃집 이야기들은 마치 오래된 벽지 뒤에서 들려오는 심장 박동처럼 우리 마음을 두드리곤 합니다. 오늘 펼쳐질 사연은 반지하 골목 끝, 낮은 창 너머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속에서 조용히 울고 있던 한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가 어느 날 떨리는 손으로 낯선 집 문을 두드리며 내뱉은 한마디, 엄마가 쓰러졌어요. 그 짧은 외침이 어떻게 어른들의 굳어있던 무관심을 흔들어 깨웠는지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젖은 골목의 냄새가 유난히 짙던 초여름 새벽, 나는 잠결에 천장에서 조심스레 울려 퍼지는 얇은 아이 울음소리를 들었다. 벽을 타고 내려와 귓가에 맺힌 그 음성은 마치 오래 갈라진 옹벽 틈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샘물 같아 한동안 흘려듣고 말았다. 우리 집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 2층. 그 아래 반지하엔 29 현주와 6살 은서 모녀가 살고 있었다. 현주는 매번 불 꺼진 창을 등지고 퇴근했고 은서는 문턱을 기어 넘지 못한 듯 항상 집 안그림자 속에만 머물렀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조용한 엄마라 불렀지만 밤마다 들리는 금속성 기침 소리 뒤로 격하게 끊어지는 은서의 통곡을 누구도 진지하게 귀 기울이지 않았다. 나 역시 그저 바쁜 일상 속에서 또 시작인가 하고 눈을 감아버렸다. 그날 새벽, 울음은 유난히 길었다. 목이 긁히는 듯한 흐느낌이 벽지 뒤를 긁어내려 붉은 실금처럼 번졌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 반지하 창문 앞에 웅크린 은서를 처음으로 제대로 보았다. 축축하게 젖은 파란 원피스는 어딘가 허전했고 손엔 구겨진 컵라면 뚜껑이 들려 있었다. 내 발걸음이 머뭇거리자 아이는 작은 입술을 질끈 깨물고 창 너머 어둠 속으로 다시 사라졌다.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둔탁한 죄책감이 피어올랐지만 바쁜 하루가 그 감정을 쉽게 덮어버렸다. 시간은 지독하게 무심해 며칠 뒤 똑같은 울음이 반복됐다. 이번엔 늦은 밤, 텔레비전 뉴스 소리가 채 꺼지기 전이었다. 현관문 너머 복도에 묵직한 고요가 내려앉은 찰나, 쿵 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다. 아줌마 엄마가 은서의 목소리는 갈라진 목재 틈으로 스며든 빗물처럼 가늘었지만 그 속에 담긴 절박함이 내 심장을 단숨에 움켜쥐었다. 문을 열자 은서의 얼굴에는 먼지와 눈물이 뒤섞여 있었다. 엄마가 쓰러졌어요. 숨이 안 쉬어져요. 아이의 두 눈동자가 동그랗게 뜨인 채 떨리고 있었고 작디작은 손끝이 피멍처럼 파래져 있었다. 그제야 나는 현실을 직면했다. 그동안 들려오던 울음은 단순한 어린아이의 짜증이 아니라 구조 요청이었으며 그 신호를 알면서도 무시해온 것은 바로 나였다. 나는 슬리퍼도 신지 못한 채 허둥지둥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을 때 반지하 앞 복도가 보였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은 깜빡거리며 SOS를 발신하듯 불안하게 떨렸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퀴퀴한 습기와 낡은 먼지, 냄새가 한꺼번에 덮쳐왔다. 좁은 거실 바닥에 현주가 쓰러져 있었다. 푸석한 얼굴은 불그스름하게 달아올라 있었고 잔뜩 마른 입술 사이로 숨이 거칠게 끊어졌다. 이어지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한편 은서는 내 옆에서 조용히 손을 모은 채 커다란 눈망울로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119에 전화를 걸며 멍한 정신으로 아이를 안아 올렸다. 조금만 기다리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속삭였지만 그 말이 누구를 위한 위로였는지조차 분간되지 않았다. 구급차 사이렌이 골목을 꿰뚫고 들어와 반지하의 눅눅한 공기를 흔들어 깨웠다. 현주는 급히 실려 나갔고 나는 은서의 작은 가방과 얇은 카디건을 챙겨 따라 나섰다. 차 안에서 은서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대신 입술을 꾹 다물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옆에서 나는 낯선 모성애와 책임감 사이에서 어지럽게 흔들렸다. 아이가 아닌 나 자신에게 묻고 있었다. 왜 나는 그토록 오랫동안 벽 너머 울음소리를 모른 척했을까? 내 집 평온을 지키기 위해 타인의 고통을 외면한 대가가 지금 이 낯설고 차가운 시간으로 돌아온 것은 아닐까? 병원 응급실의 형광등, 조명 아래에서 현주는 탈수와 과로로 인한 실신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간호사는 누구의 보호자인지 물었고 나는 한순간 망설였지만 은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임시 보호자입니다라고 답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내 마음 어딘가가 깊숙이 패이고 동시에 뜨겁게 채워지는 묘한 감각이 스쳤다. 그때부터였다.
어쩌면 이 사연의 서막은 아이의 울음이 아닌 그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것인지도 모른다. 은서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잠이 들었다. 작고 가벼운 몸이 고단함에 기울어 내 어깨에 기대자 나는 양팔로 아이를 부드럽게 감싸면서 조용히 결심했다. 이 아이를 다시는 홀로 올리지 않겠다고. 그러나 그 순간 나는 알지 못했다. 현주의 병실 문 뒤에 숨은 더 깊은 상처와 오래전부터 아이를 둘러싸고 있던 실체 없는 그림자가 앞으로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반지하의 낡은 벽돌 사이사이에 숨어있던 무관심은 이제 막 균열을 드러냈고 그 틈으로 스며든 작은 영웅의 용기가 우리 모두의 운명을 바꾸기 시작했다. 병원의 회색 복도는 새벽 2시의 정막을 잉크처럼 머금고 있었다. 현주가 응급처치를 마치고 4인실 침대에 눕혀지자 간호사는 보호자 서명을 요구했다. 나는 임시라는 말을 쓰면서도 펜끝이 떨렸다. 서류 한 장에 적힌 이름 하나가 사람의 인연을 이토록 빠르게 묶어둘 줄은 미처 몰랐다. 의사는 탈수와 심한 철분 결핍, 과로가 겹쳐 심박이 불규칙해졌다고 설명하며 지금 쓰러진 게 처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순간 며칠 전 벽 너머로 들려오던 컵 깨지는 소리, 짧게 끊겼던 은서의 비명 같은 기억들이 전부 퍼즐 조각처럼 맞물렸다. 잠든 아이를 깨워 집에 데려가겠냐는 질문이 이어졌지만 나는 단번에 고개를 저었다. 새벽에 아이를 반지하로 돌려보내는 건 염치 없는 일이었다. 대신 병원 대기실 한켠의 간이 침대에서 은서를 재웠다. 아이는 지친 숨결 속에서도 엄마 아프지 말라고 기도했어요라며 두 손을 모으고 속삭였다. 그 마른 손가락 사이로 내가 느낀 건 세상 그 누구도 대주지 못한 안전망에 대한 갈증이었다. 아침이 밝자마자 사회복지사가 나타났다. 그는 현주의 생활 환경을 묻고 직장과 소득, 가족 지원 여부를 확인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지만 동시에 찔끔거리는 죄책감이 부풀어 올라 심장을 압박했다. 우리 모두 반지하 창에 들이운 가난과 고단함을 보았으면서도 괜히 엮이면 귀찮겠지 하는 단순한 방관자였다. 복지사는 아이가 등교를 못했는데 보호자가 없으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임시 인계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그 말에 은서의 동그란 눈이 흔들렸고 아이는 내 손을 다급히 움켜잡았다. 가느다란 목소리로 아줌마랑 집에 가면 안 돼요? 가 물었다. 그 부탁에 나는 결국 내 하루 일정을 모두 비워버렸다. 택시를 타고 다시 골목으로 돌아온 시간은 오전 9시를 막 지나고 있었다. 다세대 입구 앞에는 새벽같이 일터로 나가던 이웃들이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철문 열쇠를 찾는 동안 은서는 빤히 반지하 창을 바라보다 끼익 소리를 내며 문을 밀고 들어갔다. 내부는 새벽의 소동 탓인지 물 한 컵 그대로 식탁에 놓여 있었고 모서리에 엎질러진 상비약 봉투가 바닥을 흥건히 적셔 불어 있었다. 아이는 젖은 바닥을 종종 걸음으로 피해 다니며 냉장고에서 반쪽 남은 두유를 꺼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서글퍼 말을 잇지 못했다. 현주가 쓰러진 원인을 추적하기 위해 약봉지를 뒤적이다가 나는 휴대전화, 요금 고지서를 발견했다. 이달에도 미납, 전기요금은 3개월째 체납, 수도 검침표엔 붉은 스탬프가 찍혀 있었다. 고개를 들자 전등갓에 붙어있던 작은 종이 쪽지가 눈에 들어왔다. 밀린 관리비 입금 바람. 최후 통보라는 글씨 아래 집주인의 번호와 함께 강제 집행 일자가 적혀 있었다. 며칠 남지 않은 날짜였다. 나는 무거운 한숨을 삼키며 잠시 벽에 기댔다. 아이 울음이 어른들의 무관심을 두드릴 때 이미 삶의 기초 토대가 모두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오후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봐요. 옆집 사람. 그 반지하 세입자 또 체납이라는데 당신 집에서 뭘 하고 있소? 그는 대뜸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현주가 병원에 있고 내가 임시로 아이를 돌보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그는 병원. 몰라요. 계약은 계약이오. 이번 주 안에 돈 안 내면 짐 빼야 해.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순간 분노와 당혹이 뒤섞여 목덜미를 세웠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결국 나뿐인 듯했다. 저녁 무렵 나는 은서를 데리고 내 집 2층으로 올라왔다. 창문을 닫았음에도 아래층 습기 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았고 아이는 작은 소파 끝에 자리 잡고 조용히 다리를 오므렸다. 밥 먹자 하고 부엌으로 걸음을 옮기는 동안
은서는 나직이 아줌마 집은 천장이 높아요라고 말했다. 그 단순한 감탄이 가슴을 저며왔다. 나는 냉장고를 뒤져 된장국과 달걀말이를 급히 차렸다. 아이는 한 입, 두 입 먹으며 엄마도 된장국 좋아하는데 하고 눈을 반짝였다. 그 눈빛 안엔 안도와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다. 식사를 마치자 벨이 울렸다. 문 밖에는 동네 통장 아주머니와 주민센터 직원이 서 있었다. 복지사에게서 연락을 받았다는 그들은 아이 보호 조치와 현주의 병원비 지원 서류를 설명했다. 하지만 관행상 친인척이 없고 보호 환경이 불안정하면 임시 쉼터로 옮겨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은서가 내 뒤에 숨으며 내 손목을 꼭 잡았다. 나는 차마 그 손을 떼어낼 수 없어. 제가 돌보겠습니다. 현주 씨 회복 때까지만 제 집에서 지내게 해주세요라고 말했다. 담당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책임감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 말은 경고이자 다짐이었다. 밤이 깊어가자 골목가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방울이 오래된 시멘트 벽을 두드리며 짧은 북소리를 냈다. 나는 방 한구석에 작은 매트를 깔아 아이와 함께 누웠다. 은서는 내 품에 파고들 듯 했다. 천장 모서리에 맴도는 어둠을 같이 바라보면서 아이는 속삭이듯 말했다. 아줌마, 우리 집은 빗물이 들어와요. 창문이 낮아서 그래요. 그 말 끝에 스쳐간 미세한 두려움은 나를 완전히 깨웠다. 벽 하나 사이에 둔 삶의 높낮이가 이토록 극명할 줄이야. 반지하의 그림자는 단지 물리적 공간이 아니었다. 무심함과 가난, 그리고 사회의 틈바구니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어둠이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이 사연을 관찰자로 듣기만 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작고 여린 손이 내 손을 붙든 채 묶고 있었다. 어른들은 왜 우리를 그냥 두나요? 음성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아이의 체온은 그렇게 속삭이고 있었다. 나는 대답 대신 아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잠을 재웠다. 외면할 수 없게 된 이 책임의 무게가 앞으로 어떤 파동을 일으킬지는 알 수 없었으나 이미 나 역시 그 파동 속 한가운데에 몸을 담갔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현주와 은서를 둘러싼 숨겨진 진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른 아침 병실 커튼 사이로 창백한 빛이 스며들 때 현주는 흐릿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의식이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는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링거 바늘이 팔뚝을 당기자 얼굴을 찡그렸고 나는 다급히 어깨를 눌렀다. 현주는 작게 미안하다고 중얼거리며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은서가 내 집에서 자고 있고 학교에 보냈다고 하자 그제야 겨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그의 얼굴엔 깊은 절망이 스쳤다. 내게 부담 주고 싶지 않다며 퇴원 수속부터 묻더니 병원비 이야기로 곧장 넘어갔다. 나는 그를 달래며 당장 중요한 건 회복이라고 말했지만 현주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자신이 이를 빼먹으면 월세와 카드값을 막을 방법이 없어져 아이까지 거리로 나앉을 것이라고 했다. 의사는 철분 수치가 정상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최소 사흘은 입원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현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통장은 이미 한 달 전부터 마이너스였고 회사라고 부르기 민망한 용역 업체는 병가를 급여 공제 사유로 삼았다. 사회복지사는 의료급여 신청을 권했지만 현주는 지난번 신청 서류 중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지 못해 반려된 적이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은서의 아버지는 몇 년 전 사라졌고 시부모와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기에 도움받을 곳이 없었다. 나는 마음속 불편한 감정을 느꼈다. 그동안 한 번도 아래층 사정을 묻지 않았던 나 자신이 새삼 낯설었다. 정오가 지나자 휴대전화로 문자 한 통이 왔다. 집주인이 보낸 사진이었다. 반지하 대문 앞에 커다란 자물쇠가 걸린 모습과 함께 오늘까지 밀린 월세 11만 원 미납, 행정조치 들어간다는 짧은 문장. 은서가 집으로 돌아가면 들어갈 문조차 없다는 뜻이었다. 나는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 진료 사실과 며칠 유예를 부탁했지만 그는 차갑게 웃으며 병원비 낼 정도면 월세부터 내라. 이웃이면 대신 내도 좋다라는 말만 남기고 끊었다. 퇴근 시간 즈음 나는 급히 은서를 데리러 학교로 갔다.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이는 초등학교 교복 위에 큰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손엔 담임이 건넨 알림장을 꼭 쥐고 있었다. 알림장에는 보호자 연락이 닿지 않는다. 급식비가 2달째 미납이라는 메모가 붉은 펜으로 적혀 있었다.
아이가 눈치를 살피며 내 손을 잡을 때 그 손끝이 얼마나 가벼운지 새삼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 입구에서는 동네 공방 주인과 택배 기사 몇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다. 이웃이 반지하 세입자를 쫓아내려 한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진 모양이었다. 그들은 내가 아이 손을 잡고 지나가자 힐끗거리며 속삭였다. 좋은 일 한다지만 괜히 질질 끌리면 자기도 곤란해. 그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다.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도착한 우리 집에서는 남편이 퇴근해 있었다. 그는 현관에서 은서를 발견하자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짧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남편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우리도 대출 납부 빠듯해. 잠깐 돕는 건 이해하지만 이렇게까지 책임져야 해 라는 말이 나왔다. 은서는 머뭇거리다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살짝 닫았다. 부부간 낮은 언성이 거실을 메우는 동안 문틈 아래로 비치는 아이 그림자가 한없이 얇아졌다. 결국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사흘 뒤엔 방법을 찾아라며 타협했지만 그 한계선이 오히려 목줄처럼 느껴졌다. 밤이 되자 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고 천둥이 울렸다. 은서는 소파 한 구석에서 숙제를 하다 말고 빗소리를 들으며 혼잣말로 엄마를 불렀다. 나는 옆에 앉아 숙제 노트를 넘겨보았다. 우리 집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린 숙제엔 낮은 창문과 물이 차오른 방, 그리고 천장에 매달린 양동이가 그려져 있었다. 아이는 비 올 땐 물이 시큼해서 잠을 못 자요라고 담담히 말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비수가 되어 내 마음을 후벼 파고 들었다. 다음 날 나는 은서를 학교에 보내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현주는 침대 난간에 기대 전화로 상사에게 결근 사유를 설명하다 연신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나 그의 사과는 통화가 끝난 뒤 내게로도 이어졌다. 민폐만 끼쳐 죄송해요. 은서, 제가 곧 데려갈게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집세와 병원비, 밀린 학비 이야기를 꺼냈다. 현주는 마치 숨겨둔 상처를 들킨 사람처럼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지난달부터 밤마다 대리운전을 뛰었으며 몸이 버티지 못해 쓰러졌다고 했다. 그것도 모자라 사설 대출까지 받아 생활비를 메웠지만 이자만 불어났다고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복도 끝에서 두 명의 남자가 다가왔다. 한 명은 집주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철거업체 직원이었다. 집주인은 나를 무시한 채 현주에게 퇴거 통보서와 체납 고지서를 내밀었다. 현주는 링거 스탠드를 붙잡은 채 서류를 바라보다 주저앉을 뻔했다. 나는 급히 그의 팔을 부축하고 집주인과 맞섰다. 환자가 입원 중입니다. 강제 퇴거는 위법입니다라고 말했지만 그는 비웃으며 난 법대로 하는 중이라며 발길을 돌렸다. 그날 오후 나는 주민센터, 법률구조공단,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뛰어다녔다. 행정은 느렸고 서류는 복잡했으며 담당자는 인원이 부족하다며 다음 주 상담 예약을 권했다. 돌아오는 길, 해는 이미 저물어 있었고 휴대전화엔 남편의 부재중 전화가 세 통 찍혀 있었다. 집 앞에 다다르자 남편은 현관에 서서 말없이 내 얼굴을 살폈다. 나는 긴 숨끝에 말했다. 당분간 우리 집 살림 조금 줄이자. 은서와 현주를 도울 방법을 찾을 때까지만. 남편은 난감한 표정으로 머리를 긁적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그렇게까지 마음이 쓰이면 일단 해보자. 그의 양보가 미안하고도 고마웠다. 새벽녘, 은서는 내 방 문을 두드려 엄마 꿈을 꿨어요라고 속삭였다. 꿈속에서 엄마는 비 내리는 반지하 창 앞에서 웃고 있었다고 했다. 아이를 품에 안고 달래는 동안 진눈깨비 같은 슬픔이 가슴에 쌓여갔다. 나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했다. 내일은 이 아이가 비 대신 햇살 냄새를 맡으며 눈뜨기를. 그리고 누군가의 무관심이 아니라 작은 용기가 만들어내는 변화를 보며 자라기를. 하지만 그 다음 날 아침, 현주의 대출 채권자가 병원의 모습을 드러냈고 그의 거친 요구는 상황을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갔다. 반지하를 둘러싼 그림자는 이제 병원 복도까지 번져왔다. 두꺼운 병원 창문 밖으로 오후 햇살이 기울어 갈 때 현주가 자신을 찾아온 채권자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다. 거친 숨결 사이로 조금만 더 시간을이라고 내뱉지만 남자는 냉소를 숨기지 않았다. 빛 독촉장은 두꺼운 서류철로 현주의 무릎 위에 툭 떨어졌고 나는 재빠르게 그것을 주워들었다.
사설 대부업체 로고와 까만 이율 숫자가 선연했다. 그는 현주 대신 나를 노려보며 그 여자 보호자라면서 대신 갚아도 상관없어라고 말했다. 눈빛 하나에 담긴 압박이 폐부를 찔렀다. 그러나 그 순간 내 안에서 어느새 움트기 시작한 묘한 용기가 고개를 들었다. 나는 서류를 단단히 접어 그의 손에 다시 쥐어주며 법적 절차는 차근차근 따르겠다. 병실에서 이러는 건 그만두라라고 낮고 확실한 목소리로 말했다. 남자는 혀를 차며 돌아섰지만 그의 그림자가 사라지자 현주는 침대에 주저앉아 어깨를 떨었다. 작은 흐느낌이 그의 손등을 젖혔다. 나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의 등을 감싸 안았다. 그제야 현주는 속삭였다. 은서만 아니면 이렇게까지 버티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불현듯 내 어린 시절 기억이 솟구쳤다. 재개발 앞둔 단칸방에서 건물주 눈치 보며 살던 엄마의 마른 어깨. 새벽마다 미용실 의자에 앉아 졸다 깼던 기억. 내가 은서만큼 왜소했을 때 나 역시 세상이 내 편이 아니란 걸 일찍 알아버렸다. 그때 느꼈던 막막함이 현주의 어깨를 타고 내게까지 전해졌다. 나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히 뒤집히는 감각을 느꼈다. 불쑥 솟은 동정이 아니라 반드시 손을 잡아야만 한다는 결심이 자리 잡았다. 그날 밤 남편과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았다. 퀭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던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을 꺼냈다. 솔직히 겁이 난다. 하지만 내가 저 아이 손을 놓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것도 알겠어. 나는 그 눈빛에서 조용히 흘러나오는 연대감을 읽었다. 함께 살아온 세월 동안 수없이 싸우고 화해했지만 이렇게 무거운 문제 앞에 같은 방향을 바라본 것은 처음이었다. 내가 가계부 조정해볼게. 너는 방법을 찾아. 남편은 다짐하듯 말했다. 찬물에 젖은 듯 서늘했던 마음 구석이 스르르 녹았다. 다음 날 나는 회사에 긴급 휴가를 신청했다. 팀장은 곤란하다는 듯 눈썹을 치켜세웠지만 나의 단호한 표정 앞에서 더 묻지 못했다. 사무실을 나서는 발걸음은 두려움과 홀가분함이 뒤엉켜 이상하게도 가벼웠다. 바로 주민센터로 향했다. 사회복지 담당 직원은 앞서 내가 제출했던 서류 뭉치를 다시 들춰보며 긴급복지 지원은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어렵다는 말로 선을 그었다. 나는 깊은 숨을 삼키고 현주가 대부업체 고이율로 빚을 떠안은 탓에 실질 소득이 마이너스라는 점, 체납 관리비로 강제 퇴거 위기에 놓였고 아이 양육 환경이 절박하다는 사실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고개를 떨구고 있던 직원은 한참 후 컴퓨터를 두드렸다. 모자 가정 한시 보호 지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서류 보완에 오시면 우선 상담부터 잡을게요. 창구 밖 햇빛이 내 눈시울에 반사되어 번졌다. 작은 승리였지만 등 뒤로 땀이 흘렀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반지하 골목을 지나쳤다. 출입문엔 여전히 자물쇠가 걸려 있었고 창틀엔 노란 강제집행 예고 스티커가 바람에 흔들렸다. 그러나 그곳은 더 이상 절망의 상징만은 아니었다. 이 공간을 다시 숨쉴 수 있는 집으로 만들 방법을 찾겠다는 의지가 뜨겁게 피어올랐다. 저녁, 은서를 데리러 학교에 갔을 때 담임 교사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은서가 수업 시간 내내 창밖만 보고 있어요. 혹시 가정 환경의 변화가. 나는 간략히 사정을 말했다. 선생님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조용히 학급 구호물품 중 비품을 한 봉지 내게 건넸다. 알록달록 색칠 도구와 학습지, 작은 간식이 들어 있었다.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바라요. 그 따뜻한 배려에 목이 메었다. 크지 않은 친절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가 은서의 우울을 잠시라도 덮어줄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현주의 빚 구조를 정리했다. 고정지출과 생계비, 이자, 체납관리비, 복잡한 숫자들이 나열됐지만 그 끝에 희망이라는 단어를 적었다. 나는 주변 복지단체에 연락해 긴급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을 확인했고 동네 교회에서 운영하는 도시락 배달 봉사도 신청했다. 내 전화기를 통해 연결된 작은 그물망이 현주 모녀를 조금씩 감싸기 시작했다. 한밤중 거실 등불 아래에서 은서는 숙제 대신 작은 카드 한 장을 그리고 있었다. 초록 크레파스로 그린 커다란 나무 아래 우리 가족과 엄마 그리고 자신이 손을 맞잡고 있었다. 아이는 머쓱한 표정으로 카드를 내밀며 조용히 말했다. 아줌마 가족이랑 나랑 친구 맞죠?
그 말에 나는 갑작스레 울컥했다.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를 꼭 안자 등 뒤로 남편이 다가와 부드럽게 우리를 감싸 안았다. 세 사람이 만든 작은 둥근 울타리 속에서 아이는 포근히 눈을 감았다. 그러나 정적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병원에서 온 긴급 호출이었다. 현주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어 중환자실로 이동했다는 소식. 나는 눈앞이 캄캄해졌지만 동시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이전과는 다른 담대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포기하지 마. 내가 붙잡은 손을 끝까지 지켜. 새벽 공기를 가르며 병원으로 달리는 내내 머릿속에는 한 장면이 뚜렷했다. 반지하 창문 너머 빗물이 고여도 거기엔 반드시 다시 피어오를 햇살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햇살은 단 한 번이라도 타인의 울음을 귀 기울이는 어른들의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믿음. 나는 주먹을 꼭 쥐며 마음 깊은 곳에서 새로운 결심을 심었다. 이제부터는 구경꾼이 아니라 은서와 현주, 그리고 내 삶까지 바꾸어 낼 두 번째 삶의 주인이 되리라고. 때 맞춰 도착한 중환자실 앞에서 나는 의료진과 숨가쁘게 이야기를 나누며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다. 심장 박동 모니터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고 그 녹색 선이 고르지 못하게 튀는 순간마다 내 심장도 같이 흔들렸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 대신 경계심과 의지가 함께 뛰었다. 길고 긴 밤, 창 너머 동이 틀 때까지 나는 복도 의자에 앉아 마음속 기도를 이어갔다. 어둠이 걷히면 다시는 아이를 눈물 속에 두지 않겠다는 다짐 같은 기도. 동트는 새벽, 수술실 문이 열렸다. 담당 의사는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위기는 넘겼습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그 말 한마디에 다리가 힘없이 풀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희미해진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기댈 무명지주가 되어줄 때 무관심이라는 벽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병실로 옮겨진 현주는 약한 숨을 이어가며 잠들어 있었다. 나는 침대 곁에서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바닥은 차가웠지만 그 사이에 흐르는 미세한 맥박은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이제 어떤 폭풍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반지하 골목의 어둠과 채권자의 위협, 사회의 무심함까지도. 언젠가는 은서가 교실 창가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을 수 있도록. 고요한 제세동 모니터 불빛 아래에서 나는 현주에게 속삭였다. 우리 다 같이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따뜻한 햇살이 드는 집으로. 더는 미안하다고 말하지 말라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싸울 거라고. 그 순간 현주의 눈가에 미세한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그 작은 물방울 하나가 우리 모두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병실 창을 가득 채울 때까지 나는 그 손을 놓지 않았다. 밖에선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어제와 다른 것은 그 하루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울음에 귀 기울이지 않는 날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의사의 위기는 넘겼습니다라는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던 다음 날. 나는 새벽 첫 지하철에 올라타 다시 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 직원은 밤사이 정리해둔 내 서류 뭉치를 받아들고 한동안 키보드를 두드린 뒤 잠시 망설였다. 긴급복지 심의가 다음 주로 앞당겨졌습니다. 입원 확인서와 체납 고지서를 추가 제출하면 모자가고 주거비생계비가 당장 지원될 수도 있어요. 희망 섞인 말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나는 즉시 병원과 집주인, 학교를 오가며 필요한 서류를 챙겼고 오후 5시 막차가 오기 전 접수를 마쳤다. 복도 끝 창문으로 붉은 노을이 번지던 그 순간 어제와 다를 바 없는 도시 풍경이 처음으로 따뜻하게 느껴졌다. 퇴근한 남편은 쇼핑백 2개를 들고 왔다. 하나에는 어린이용 칫솔 치약 속옷, 다른 하나엔 작은 텀블러와 털실로 짠 목도리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는 뻣뻣한 표정으로 회사 후배가 아동복 자원봉사한다길래 도움 좀 받았다고 했다. 고맙다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남편은 목도리는 겨울 대비용이야. 나중에 은서 줘라며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잔잔한 물결 같은 감정이 가슴 한가득 번지는 걸 느꼈다. 우리 부부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든든할 줄은 몰랐다. 저녁 식탁엔 간단한 김치찌개와 달걀 프라이가 올라왔다. 은서는 밥 한 술을 떠 입안에 넣더니 눈을 반짝이며 김치찌개가
엄마 맛이랑 비슷해요라고 속삭였다. 현주의 요리법을 본 적도 없지만 아이에게 전해지는 익숙한 온기란 결국 진심의 맛이겠지. 은서는 반찬을 집으며 하루 동안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종알종알 풀어놓았다. 오늘 발음 연습 때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국어책 읽기 대회 나가보래요. 같은 소소한 자랑이 이어졌고 남편은 맞장구를 치며 웃어주었다. 식탁 위에 피어오른 웃음소리가 그간 우리 집을 지배했던 걱정과 두려움을 조용히 몰아냈다. 식사 후 나는 고지서와 계약서, 대부업체 독촉장을 차례로 펼쳐놓고 빚 구조를 다시 계산했다. 복지 지원이 승인되면 주거비 일부가 지급되고 의료비도 감면된다. 문제는 고금리 사채였다. 나는 그 밤 주민카페 게시판에 반지하 모녀 돕기 바자회 글을 올렸다. 잊고 지내던 낡은 코트, 장롱 깊숙이 묵혀둔 책과 작은 가전들이 사진과 가격표를 달고 화면 속에 줄지어 섰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자마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새벽 2시도 채 되기 전에 구매 원합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손길이 모여 작은 파도가 일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바자회 물품을 포장하던 내게 남편이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회사 복지기금에 긴급 구호 신청해봤다. 결과 나오면 알려줄게. 그는 눈을 피하며 머쓱하게 웃었다. 나는 종이 테이프를 들고 있던 손으로 그의 팔을 꾹 눌렀다. 말없이 건넨 그 고마움에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눈물을 삼킨 채 계속 포장을 마무리했다. 은서는 옆에서 스티커를 붙이며 우리 물건이 다른 집 가면 또 행복해질까? 라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그리고 너희도 곧 더 행복해질 거야 라고 답했다. 아이의 미소가 꽃잎처럼 활짝 피어났다. 바자회 수익은 이틀 만에 예상치의 2배를 넘겼다. 동네 약국 분식집 공방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한 아이의 웃음이 동네 전체에 빛이 된다는 응원 댓글이 줄을 이었다. 나는 현주 계좌로 첫 이체를 하며 캡처 화면을 병실 침대맡에 놔두었다. 의식을 차리고 서서히 회복 중이던 현주는 화면을 보자마자 눈을 크게 뜨고는 이렇게까지 라고 울먹였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누구도 혼자가 아니라고 알려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말했다. 그날 저녁 집주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밀린 월세의 절반이 입금되었습니다. 나머지도 약속대로 오늘 주겠다고 했으니 열쇠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짧은 문장 끝에는 이례적으로 치료 잘 받고라는 덧붙임이 있었다. 나는 그 휴대전화 화면을 남편에게 보여주며 조금은 후련한 한숨을 내쉬었다. 겨우 첫 관문을 넘어선 기분이었다. 주말 오후 교회 도시락 봉사팀이 집 앞에 도착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불고기 덮밥과 따뜻한 미역국, 그리고 귤 한 바구니가 놓였다. 봉사팀 중 한 명인 대학생이 말했다. 우린 매주 이 시간에 올게요. 어릴 적 저도 반지하에서 자랐거든요. 그의 눈동자 속에서 과거의 상처가 빛 대신 따뜻한 공감으로 반짝였다. 은서는 방금 만든 감사카드를 건네며 나중에 크면 저도 도울 거예요 라고 했다. 그 약속은 맑은 강물처럼 투명했다. 밤이 깊어갈 즈음 나는 병문안을 마치고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다. 긴급복지센터 공식 메일함에 접수 완료 신속심사 진행이라는 제목의 메일이 떠 있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끝을 알 수 없던 터널 같았던 일들이 이제는 하나의 길이 되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노트북 화면 불빛이 거실을 은은히 비추었고 옆 소파에 기대 잠든 은서의 얼굴엔 평온이 드리워졌다. 그날 밤 꿈속에서도 나는 낡은 반지하를 떠올렸다. 하지만 이번엔 천장에 매달린 양동이가 아니라 햇살이 비추는 창문, 그리고 방 안을 가득 채운 웃음소리가 들렸다. 눈을 떠보니 새벽이었고 창밖 어둠 속에 새들이 지저귀며 아침을 알리고 있었다. 나는 속삭였다. 조금만 더 힘내자. 우리 결국 해낼 거야. 해가 떠오르자 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현주는 의사로부터 회복이 순조로워 이틀 후 일반 병실로 옮긴다는 소식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그 얼굴은 아직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전보다 훨씬 단단했다. 나는 그에게 바자회 결과와 복지심의 일정을 알려주며 퇴원 뒤 임시 숙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동네 교회가 빌려준 빈 공방의 다락방. 낮은 천장이지만 습기 없고 보일러가 잘 돌아가는 곳이었다.
현주는 말을 잇지 못하다 끝내 눈물을 떨궜다. 그 눈물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첫 번째 고비를 건넌 안도와 감사의 증표였다. 황혼이 내려앉은 골목길. 나는 은서 손을 잡고 공방 다락방으로 들어갔다. 좁지만 깨끗한 공간 한가운데에는 작은 접이식 침대와 겨울 이불이 놓여 있었다. 은서는 이불 자락을 쓰다듬으며 우리 집 냄새가 안 나서 좋아요라고 말했다. 그 말 뒤에 슬픔이 아닌 설렘이 묻어 있어 마음이 찡했다. 벽난로처럼 따뜻한 히터가 공기를 덮여줄 때 남편이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들고 들어왔다. 그는 손에 든 컵라면을 조심스레 은서에게 건네며 오늘 밤 첫날 축하라고 장난스럽게 말했다. 은서는 컵 뚜껑을 열고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또 울기만 하면 안 되니까. 컵라면이랑 행복부터 먹어야 해요. 웃음이 터져 나왔다. 고된 며칠을 버텨낸 우리 넷은 그 소박한 식탁을 둘러싸고 국물 대신 눈물 섞인 웃음을 나눴다.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다락방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반지하 창에서 보이던 벽돌 장벽 대신 별빛이 눈앞에 반짝였다. 그 빛들은 우리에게 속삭이는 듯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결국 더 높은 곳으로 데려다준다. 복잡한 골목길과 서류 뭉치를 헤치며 오롯이 걸어온 길 끝에서 우리는 드디어 첫 빛을 얻었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돌파구였다. 채권자의 압박을 완전히 잠재우고 현주와 은서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했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이미 우리는 서로의 어깨에 기대 일어서 보았고 세상의 작은 손길들이 기대 이상으로 튼튼한 다리가 되어 주었다. 깊게 내려앉은 숨만큼 마음속 다짐도 단단해졌다. 마지막 반불을 끄며 아이에게 속삭였다. 은서야,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우리를 기다릴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다. 깜깜한 방 안에서 작은 숨결들이 규칙적으로 이어졌다. 그 리듬은 마치 괜찮아질 거야 라는 합창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했던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봉투엔 대부업체 로고 대신 법률구조공단이라는 문구가 찍혀 있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착한 편지는 생각보다 두툼했다. 겉면엔 채권 변제 계획협의 안내라는 문구가 선명했고 봉투를 뜯자 회백색 종이 여러 장이 접힌 자국을 남기며 펼쳐졌다. 첫 장에는 소액대부업자로 등록된 채권사가 현주의 대부계약을 대부업법 위반 및 약정이율 초과로 고발당해 조사 중이라는 소식이 적혀 있었다. 익명의 제보가 단서를 제공했다는 단서가 곁들여져 있었는데 나는 즉시 머릿속에서 어떤 얼굴이 떠올랐다. 며칠 전 병원 복도를 지날 때 채권자와 몸싸움 직전에 서 있던 공방 주인이었다. 그는 이전에 사채 때문에 가게를 잃을 뻔한 경험이 있었다고 푸념했었다. 내 바자회 글을 보고 마음이 움직인 그는 현주에게 건네받은 채권 서류 복사본을 들고 직접 소비자 보호원에 찾아갔던 것이다. 작은 연대가 결국 거대한 빗장을 흔들어댄 셈이었다. 편지 두 번째 장에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채권 추심 활동이 일시 정지되고 부당이득 반환 여부를 심의하겠다는 문장이 굵은 글씨로 찍혀 있었다. 이 한 줄에 심장이 두 번 뛰었다. 그동안 가파르게 불어났던 이자 폭탄이 멈춘 것은 물론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생길 수 있다는 뜻이었다. 그 순간 어깨를 짓누르던 거대한 돌덩이가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이 났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접으며 현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겨우 목소리를 내어 우리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라고 말하자 수화기 넘어 현주는 처음엔 아무 말도 없었다. 그리고 잠시 후 흐느끼는 숨소리가 들렸다. 울음을 삼키며 그는 말했다. 살면서 누가 내 편이 되어줄까 한 번쯤 상상은 했지만 이렇게 현실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내 눈가에서도 뜨거운 물기가 터져 나왔다. 다락방으로 돌아오자 남편이 낡은 노트북을 켜놓고 있었다. 화면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후원 게시판이 띄워져 있었고 바자회 후기글 아래엔 선량한 이웃 가족, 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라는 글이 새로 올라갔다. 남편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긁적이며 우리 얘기 조금 적었어. 혹시 법률 자문이나 제도 안내해 줄 사람이 나타날까 해서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손등을 덥석 잡았다. 그 순간 노트북 알림 소리가 띵하고 울렸다. 첫 댓글이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조정 절차 경험이 많으니 무료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화면 속 글자를 보고도 믿기지 않아
여러 번 새로 고침을 눌렀다. 복권에 당첨된 기분이 이런 것일까. 남편과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다음 날 오후 변호사로부터 처음 온 전화는 담백했다. 그는 이미 채권사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금융감독원 민원 기록을 조회해 두었고 해당 업체가 불법 추심으로 여러 차례 경고를 받은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 정도면 조정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고소까지도 가능합니다. 우선 채무자 소득자산 자료와 의료 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빠르고 분명한 설명에 숨이 탁 트였다. 나는 의료비 영수증, 체납 고지서, 주민센터 서류를 스캔해 그에게 전송했고 변호사는 곧바로 가압류 해제 가처분과 부당이자 반환 청구서를 작성하겠다며 밤늦게까지 연락을 이어갔다. 그날 밤 은서는 내 무릎에 누워 작은 목소리로 우리 진짜 다른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어요? 라고 물었다. 그 질문에 단호히 갈 수 있어. 엄마랑 함께 햇빛 잘 드는 집으로라고 답한 순간 아이 얼굴에 들뜬 빛이 번졌다. 그것만으로도 지난 며칠의 고된 수고가 전부 보상받는 것 같았다. 며칠 뒤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서 첫 조정 회의가 열렸다. 반지하 골목 사람들 몇몇이 증인으로 참석했고 주민센터 사회복지사와 변호사 그리고 내가 현주 대신 자리했다. 채권사 측 대리인은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변호사는 개정 대부업법 조항을 조목조목 들이댔다. 약정이율이 법정 상한 20%를 초과했고 연체 이자까지 포함해 실질 금리가 37%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따라서 추심을 전면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이자 중 초과분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 건강 악화로 인한 긴급복지 심사 결과가 나오면 향후 상환 유예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대리인은 얼굴이 점점 붉어지더니 상환 약속은 본인도 동의했지 않냐고 맞섰지만 변호사는 흔들림 없이 답했다. 채권 계약은 공정하다는 전제하에만 유효합니다. 불공정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 말에 참석자들 숨소리가 가라앉았다. 나는 주먹을 깍지 끼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증인석에 앉은 공방 주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채권자가 반지하 현관 앞에서 밤마다 협박성 고함을 쳤다는 녹취 파일을 재생하자 회의실 공기가 냉랭하게 얼었다. 스피커로 튀어나온 욕설과 협박 멘트는 가히 폭력에 가까웠다. 대리인은 급히 회의 중단을 요청했고 조정위원은 서류철을 탁 닫으며 추가 조사 후 잠정 합의안을 내리겠다고 선언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변호사는 조용히 손바닥을 내밀었다. 이 정도면 합의금이 아니라 위약금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며칠만 기다려봅시다. 그의 단단한 악수가 내 손을 감싸며 확신을 전달했다. 그 손길은 차갑기보다 뜨거웠고 나는 그 온기에 기대 숨을 돌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에서 은서가 고무줄놀이를 하며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엄마 퇴원 날짜 잡혔대요. 선생님이 알려줬어요. 라며 기쁜 소식을 쏟아냈다. 나는 아이를 들쳐안고 빙글 돌았다. 한때 비만 오면 습기 찬 공기를 들이마시며 눈물 짓던 아이가 이제는 맑은 목소리로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다락방에서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다. 남편은 근처 빵집에서 초 하나 꽂힌 조각 케이크를 사왔고 은서는 색종이로 만든 삼각 깃발을 허공에 흔들었다. 휴대전화 스피커로 잔잔한 음악이 흐르자 다락방 벽면이 마치 작은 무대처럼 변해갔다. 그 조각 케이크 위에서 초가 흔들리던 순간 현주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병원 침대 머리맡에서 그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반창고가 붙은 팔을 들어 보이며 혼자 서 있을 수 있어라고 말하자 화면 안팎에서 동시에 박수가 터졌다. 은서는 화면을 꼭 안으며 엄마 빨리 와라고 속삭였고 현주는 눈가를 훔치며 곧 갈게. 우리 집으로라고 대답했다. 이튿날 새벽 나는 주민센터 복지과에서 긴급복지심의 통과를 알리는 전화를 받았다. 3개월치 주거비와 생계비, 의료비 일부가 즉시 지급된다는 내용이었다. 전화를 끊자마자 주저앉을 뻔했다.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이 모든 일련의 결과가 도미노처럼 쓰러지지 않고 차례차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가장 큰 반전은 그날 오후에 찾아왔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연락이 온 채권사 대표가 전액 채무 소각을 조건으로
사적 조정에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그는 불법 추심 논란이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사건을 덮고 싶어 했다. 덕분에 우리는 원금과 이자, 위약금을 합쳐받은 금액 전부를 탕감받을 뿐만 아니라 초과 수취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받게 될 가능성이 생겼다. 변호사는 사실상 완승이라며 숨겨오던 미소를 지었다. 조정문 초안을 이메일로 확인하며 나는 손가락 끝을 떨었다. 촘촘히 적힌 법률 용어 사이에서 묵직한 고통이 드디어 해방을 맞이하고 있었다. 퇴원 당일 은색 휠체어를 타고 나온 현주를 공방 다락방으로 데려왔다. 문을 열자 은서가 만든 종이 꽃비가 쏟아졌고 남편이 기타를 들고 서툰 연주를 시작했다. 웃음과 박수, 약간의 눈물이 뒤섞인 작은 환영식이 끝나자 현주는 낮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말없이 울었다. 나는 부드럽게 등을 두드리고 속삭였다. 여긴 잠시 머무는 징검다리일 뿐이니까 곧 더 넓은 집으로 가요. 현주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채권사와의 합의금이 환급되자마자 나는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가 자녀 채무 상환 유예를 신청했고 주민센터는 새로 확보한 공공임대 주택 중 지상 2층 남양 원룸을 소개해 주었다. 반지하가 아닌 햇빛이 잘 드는 방이었다. 현주와 은서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좋다라고 외쳤다. 그 목소리는 빈방 구석구석을 울려 퍼지며 새 주소를 축복했다. 이삿날 골목 이웃들은 중고 가구와 전기밥솥, 작은 TV를 나르느라 분주했다. 공방 주인은 직접 만든 나무 식탁을 선물했고 교회 청년들은 페인트를 들고 와 하얗게 빛바랜 벽면을 밝은 크림색으로 칠해주었다. 페인트 냄새 사이로 퍼지는 웃음소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된 합창 같았다. 남편은 끝까지 묵묵히 냉장고를 설치하며 땀을 훔쳤고 나는 잔돈으로 산 작은 화분을 창가에 놓았다. 햇빛을 처음 맞은 초록 잎이 살짝 흔들렸다. 저녁 무렵 새집에서 첫 끼니를 준비했다. 현주는 아직 지팡이를 짚었지만 부엌에 서고 싶다고 했다. 나는 뒤에서 조심스레 팔을 잡아 보조하며 양은 냄비에 된장찌개를 같이 끓였다. 처음 자리를 잡고 앉은 식탁 위에서 은서는 두 손을 모으고 우리 식구 4명이 돼서 첫 식사라며 수줍게 웃었다. 그 모습이 아스라한 겸손과 벅찬 기쁨으로 우리를 물들였다. 식사를 마친 뒤 우리는 불을 끄고 창문을 열어 밤 공기를 들였다. 골목 끝 가로등 불빛이 주황색으로 일렁이며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현주는 창문턱에 손을 얹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공기가 달라요. 짧은 탄성 뒤에 이어진 정적 속에서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제 진짜로 반지하의 어둠에서 걸어 나왔다는 사실. 그날 밤 은서는 새 침대에 기대 앉아 숙제를 하며 그림일기를 썼다. 제목은 우리의 빛. 일기 속엔 빨간 지붕집 위로 커다란 햇살이 비추고 있었고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다. 나는 먼발치에서 그 그림을 바라보다 조용히 방문을 닫았다. 다락방 시절보다 훨씬 넓어진 거실에 앉아 남편과 마주하자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미소만 지었다. 긴 여정이 끝난 건 아니었다. 현주의 회복과 일자리, 은서의 학업, 그리고 우리의 가게도 여전히 과제였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증명했다. 작지만 단단한 손들이 맞잡히면 불법과 무관심, 가난이라는 벽도 허물 수 있다는 것을. 창밖 하늘에는 별이 하나 둘 떠올랐다. 어두웠던 골목을 비추던 작은 가로등 불빛이 이 집 창문에도 닿았다. 나는 창문 너머 밤하늘을 보며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우리가 만든 작은 기적, 이제는 오래도록 빛나기를. 그리고 그 기적이 내일로, 모레로, 더 먼 미래로 이어져 언젠가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 빛을 전해주기를. 새벽이 가까워올 무렵 나는 조용히 책상에 앉아 마지막으로 확인할 서류들을 정리했다. 채권 소멸 합의서, 공공임대 계약서, 긴급복지 지원 승인서. 서류 끝에 적힌 이름과 도장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우리의 새 역사를 증명해주는 도장이기도 했다. 서류를 파일에 넣어 가방에 담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여기까지 왔다. 식탁 위 탁상식의 초침이 느릿하게 움직였다. 그 속도는 지난 며칠 폭풍 같던 시간을 잊은 듯 고요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폭풍은 끝이 아닌 새항해의 시작을 알려주는 신호라는 것을. 이미 우리 앞에는 또 다른 하루가 준비되고 있었다. 빛과 공황, 무관심을 넘어 빛과 평온, 따뜻한 손길이 이어질 하루.
그리고 그 하루의 첫 발걸음을 내딛기 전 나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혹시 또 다른 울음소리가 벽 너머에서 들려온다면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문을 열겠다고. 그리고 손을 내밀겠다고. 왜냐하면 반지하에 갇혀있던 우리 모두가 이제는 어둠 속 누군가를 꺼내줄 수 있는 빛이 되었기 때문이다. 새벽빛이 희끗이 창틀에 걸릴 무렵 나는 조용히 전등을 껐다. 방 안에 남은 건 귓가를 간지리는 은서의 고른 숨소리. 그리고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밝히는 희미하지만 확실한 깨달음이었다. 그 깨달음이 만들어낸 평안이 방 안을 가득 채우며 지난날의 고통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봄꽃이 다시 골목을 물들이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온 지 3달. 현주는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동네 구청 사회적 기업에서 행정보조 업무를 시작했다.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할 때마다 그는 사람들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라고 미소 지었다. 은서는 학교에서 열린 낭독대회에 나가 동화 한 편을 읽었고 교무실에서 전화가 걸려와 담임이 말하길 발음이 맑아 아이들이 귀 기울이게 된다고 했다. 집으로 돌아온 은서는 대회 상장보다도 책 속 주인공이 새 친구를 돕는 장면이 좋았다고 자랑했고 나는 그 말에서 아이가 이미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손잡고 있다는 걸 느꼈다. 주말이면 골목 이웃들이 돌아가며 준비한 반찬들이 식탁 위를 가득 채웠다. 공방 주인은 나무 향이 은은한 작은 책장을 만들어 주었고 책장 맨 윗칸에는 은서가 그림일기 속에서 그렸던 우리의 빚이 액자에 담겨 올려졌다. 남편은 아직도 가계부를 쓰며 이번 달 흑자야라며 장난스레 엄지를 치켜 세웠고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마음속으로 조용한 감사를 건넸다. 어느 저녁 우리는 반지하 골목을 찾아갔다. 자물쇠 달렸던 철문은 벌써 새로운 세입자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축축한 공기와 벗겨짐, 벽지 사이에 남아있던 피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현주는 문 앞에 잠시 서서 벽을 어루만지듯 손끝을 댔다. 여기가 끝이라 생각했는데 출발선이었네요.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우리는 골목을 빠져나오며 뒤돌아보지 않았다. 복도식 계단에 스며들어 있던 지난날의 울음소리는 계절이 바뀌는 동안 어느새 새로운 주민들의 발소리로 덮였다. 도서관 벤치에 앉아있던 오후. 은서는 새로 빌린 동화책을 펼치며 엄마를 바라봤다. 다음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다른 사람을 구해요. 우리도 저번에 누가 우리를 구해줬잖아요. 현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그러니까 우리도 다시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자라고 속삭였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나는 가슴이 벅차올라 책장 넘기는 소리 위로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해질녘 햇빛이 서쪽 창으로 길게 누워드는 날. 우리는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조촐한 저녁을 나눴다. 된장찌개가 자글자글 끓는 냄비에서 구수한 향이 퍼지자 은서는 천장이 낮지 않으니까 김 냄새가 안 끓어올라서 좋아라고 했다. 현주는 젓가락으로 두부를 집어 은서 그릇에 올려주며 그래도 반지하는 잊지 말자. 거기서 나온 울음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라고 말했다. 순간 공동의 침묵이 식탁 위를 스쳐 지나갔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평화였다. 밤이 깊어지자 거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렸다. 나는 번개가 칠까 걱정돼 창문을 닫으려 했지만 은서는 창문턱에 서서 비 냄새를 맡았다. 이젠 빗물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걱정 없어요라는 아이의 한마디가 집 안 공기를 포근히 데웠다. 현주는 거실 구석에 놓인 작은 화분을 가만히 바라보며 습기 대신 햇빛을 먹으니까 잎이 더 진해졌어요라고 조용히 말했다. 그 모든 소리가 어우러져 낡은 밴드 하나 같은 노래를 완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다시 조용한 집 안에서 귀를 기울였다. 어디선가 들릴 법한 울음도 복도에 울리는 쿵쿵 소리도 없었다. 대신 고른 숨소리와 작게 흘러나오는 라디오 음악이 귓가를 맴돌았다. 불 꺼진 거실 한가운데 서서 문득 깨달았다. 우리는 이제 거울처럼 서로를 비추며 또 다른 어둠 속 사람들의 길잡이 별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새벽녘, 은서가 꿈속에서 웃으며 잠꼬대를 했다. 엄마, 햇살이 들어와. 그 소리에 나와 현주는 눈을 마주쳤고 동시에 작게 웃었다. 빛을 찾아 헤맨 밤은 끝났고 새벽은 다시 왔다.
우리 모두를 기다리던 햇살이 이번에는 창문을 가득 채워 더 이상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 진실이 마음속에 조용히 내려앉자 긴 여정 끝에 얻은 평안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대지는 늘 물기를 머금은 뒤에 가장 눈부신 초록을 피우듯 상처 입은 마음도 따뜻한 손길 하나만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토닥이며 끝내 잠이 들었다. 사연부스 오늘 이야기는 반지하를 울리던 작은 아이의 울음에서 시작해 수많은 따뜻한 손길이 모여 한 가족을 햇살 속으로 이끌어낸 여정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낡은 벽 너머로 들려오는 누군가의 신호에 한 번 더 귀 기울인다면 우리 역시 어둠 속에서 헤매는 이웃에게 작은 불빛이 될 수 있다는 걸 이 사연이 보여주었지요. 여러분 주변에도 미처 보지 못한 작고 약한 목소리가 있다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들처럼 가만히 문을 열어주세요. 그 용기는 결국 우리 자신을도 더 밝은 곳으로 데려다 준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긴 글 끝까지 함께해 주신 중장년 청취자 여러분, 삶의 무게가 어깨를 누를 때마다 오늘의 햇살 한 줄기를 떠올리며 조금 더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사연부스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